저는 신도시들은 살아남는다. 일본하고 다르다. 일본 신도시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구도심들은 공동화 현상이 좀 발생하겠다. 자, 오늘 그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질문도 많았으니까 1주택자분을 위한 질문 좀 해드리면, 그러면 집값이 이제 지금 이제 정고점에서 좀 떨어졌을 거잖아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전의 정고점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은 하나요? 회복하죠.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회복을 한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물론 뭐 가격이 올라가지만 회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우상향하냐면 인플레이션, 우리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물가가 문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10억하고 10년 전에 10억하고 비교 대상이 되나요? 다르죠. 억대 연봉, 지금 1억 억대 연봉과 10년 전에 억대 연봉은 다르죠. 개념 자체가 틀리거든요. 10년 전에 억대 연봉은 진짜 커 보였는데 커 보였죠.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좀 작아 보이는 많이 느낌이. 작아졌죠. 많이 작아졌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10억 원을 현금을 찾아가지고 5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제 금고에 넣어둡니다. 돈을 잘 벌어가지고 까먹었어. 10년 후에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내가 금고에 10억 원을 넣어뒀지? 찾으면은 실질적인 가치는, 명목 가치는 10억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10년 후에 13억, 14억 가는 게 과연 올랐는 거냐? 오른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예요. 전세 살면 10억 전세를 그대로 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7억으로 내려간 거고요. 실질 가치는. 아파트를 샀으면, 실물 자산, 부동산을 샀으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죠. 그래서 10억짜리가 20억 갔다? 2배 올랐다? 라고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2배 오른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다 빼버리게 되면 한 1.3배, 1.4배는 인플레이션 방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승분을 가지고 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복은 안 되죠. 하지만 이게 3년, 5년이 지나고요. 올라갈 때도 또 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 방어가 1년에 조금씩 이렇게, 화폐 가치가 1년에 조금씩 이렇게 반영, 물론 누적은 되겠지만 표시는 한 번에 팍 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게 이렇게 어느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집값은.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한 번씩 쭉쭉 반영이 되거든요. 회복은 된다. 회복은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겠지만 결국엔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된 곳, 지나친 고분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고분양가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과거 사례를 들면 일산에 두산 위브 제니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두산 위브 제니스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고, 아파트는 잘 지었어요. 굉장히 잘 지었는데 2009년도였나요? 그 당시에 굉장히 높게 좀 분양을 합니다. 고분양가로. 제 기억으로는 평당 1,700이었나? 타입에 따라서 뭐 2,000 이상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1,700에 분양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분양가냐면 그 아파트 주변에 하이파크 시티인가 뭐 그런 아파트도 있어요. 그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는 평당 1,300인가 1,400에 분양을 했는데 그 아파트도 고분양가였어요. 근데 여기는 더 고분양가로 분양을 한 거죠. 그러면 주변 시세가 얼마냐? 주변 시세는 평당 1,000만 원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분양가예요. 이게 언제 소화가 되냐면 2020년에 완판이 됩니다.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회복하는데. 분양가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렸다니까요. 회복이 아닌 거야. 다른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나았죠. 너무 비싸게. 너무 비싸게.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고분양가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갑자기 막 지나치게 오버슈팅 된 곳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2017년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 이렇게 올라간 아파트들은 이게 조정폭도 좀 가파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고분양가나 갑자기 지나치게 많이 오른 지역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근로도 사업으로 버는 돈으로 무언가 어쨌든 집이든 주식이든 자본은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가치, 통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요, 현금을 금고에 넣어 두시는 분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안 해도 돼. 그냥 다른 목적 때문에. 돈이 너무 넘쳐. 돈이 너무 넘치고요. 뭐 세금이 문제고, 상속세, 증여세 뭐 문제되잖아요. 굉장히 많잖아. 그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 금고에 막 돈, 골드바나 현금 막 넣어놓고 그냥 애한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일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금고에 어설프게 돈 넣어두면은 결국에는 손해다. 10년 지나면 10억이 7억 4천으로 간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아마 근데 그렇게 못할 겁니다. 돈이 없어질 거예요. 가족들이 다 뺏으거든.
금고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네. 금고가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집안에 네. 예를 들면 만약 부자분이라면 네. 현금이든 뭐 금붙이든 뭐 숨긴다 치면 어디에 숨긴지 모르잖아요. 네. 금고가 있으면 거기에 숨겼다. 그렇지, 그렇지. 장소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것도 리스크이지 않을까. 되게 리스크지. 일리 있지 않나요? 일리 있죠. 나 없을 때 도둑이 들어오면 괜찮잖아요. 못 열니까. 근데 내가 있을 때 들어와서 칼을 들고 열어라고 하면 열어줘야지. 내가 살아야지. 도둑도 금고에 돈 있다는 걸 아니까. 야, 이거 열어봐라고 할 거잖아요. 맞네. 아, 이 금고, 이게 안 보이는데 좀. 근데 보통 금고는 되게 크고 크잖아요. 그 무게가 무겁고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아, 맞네. 네, 그냥 여담을 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이제 우상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장기 집값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은 향후 10년 이제 뭐 인구 감소, 뭐 사실 인구 감소 이미 시작했고 시작됐죠. 네, 2030년부터는 가구수 또한 지금 사실 인구는 감소해도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때부터는 가구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는 우상향의 집값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당면 과제고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일본을 보면 답 나와요.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고 있거든요. 아니 뭐 다른 게 앞서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인구 감소도 일본이 먼저 앞섰고요. 집값도 일본이 먼저 앞섰고 부동산 투기도 일본이 먼저 앞섰고요. 롯데가 왜 땅이 많냐면 일본에서 배워왔거든. 일본에서 이제 터전을 닦은 기업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걸 알고 한국에서 땅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거든요. 이걸 일본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이제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 당연히 가구수 줄죠. 가구수 주는데 저는 가구수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이 우리 주택 구매 연령 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구 보통 3, 4인 가구들이 전용 84를 구입을 하잖아요. 1인 가구가 전용 84 뭐 이런 5구 잘 아파트를 그러지 않죠. 구입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5구, 84 아파트의 수요층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구를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국에서. 근데 그거는 저는 그것도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고급 수요. 아파트 비싸잖아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고급 수요가 한국에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요들 보면 이제 노동을 하거나 일부 이제 고급 수요들이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이 임대 수요,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임대 수요를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른정 아파트 수요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분들은 미국으로 많이 가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선택과 집중이 발 수밖에 없죠. 선택과 집중.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는. 심화되죠. 네. 자, 지방 그러면 집값은 좀.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도권과 지방, 또 지방과 그 광역시가 이제 저는 극명하게 좀 갈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인구를 보면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줄어든 출생률 애들이 클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 당장 1년 후 당장 이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10년 정도는 저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데 10년, 15년 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약간 피라미드. 말은 뭐 허리층이 두터워요. 1958년도에서 뭐 76년도생들이 굉장히 두터운데 이 세대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좁아지는 거고요. 이 밑에 세대들이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한 20년 후가 되면 아마 극명하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어디로 가느냐? 저는 서울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남고 있고 서울에 다 있잖아요. 모든 인프라.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는 위험한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있을 들리네요. 수도 있죠. 경기도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집중력이 있는 곳들, 뭐 인구가 뒷받침이 되고 교통, 그럼 확실하게 교육. 괜찮을 곳은 어디죠? 확실히 괜찮은 곳들은 뭐 서울은 저는 일단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보고요. 경기도에서는 일기 신도시, 저는 신도시들은 살아남는다. 일본하고 다르다. 일본 신도시들은 죽었잖아요. 뭐 다마 신도시 이런 거 죽었는데 일본은 좀 다른 게 일단 도쿄가 커. 도쿄도. 도쿄가 서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걔들은 인구는 서울하고 비슷한데 규모 자체가 경기도잖아요. 말이 도쿄지. 일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서울과 1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은 살아남는다. 교통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직장이라든지. 그래서 서울과 1기 신도시, 뭐 2기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은 살아남겠다. 근데 구도심들은
공동화 현상이 좀 발생하겠다. 구도심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에 가보면 이게 극명하게 표시가 나요. 뭐가 표시가 나냐면 지방의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제 고향만 가봐도. 어디신데요? 저는 포항이에요. 근처지네. 저 대구인데. 아, 그래요?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유튜브도 하나 찍었는데, 와, 이게 영동 같은 상권이 있거든요. 대구 같으면 동성로. 이게 한 집 건너 하나씩 공실이야. 아, 진짜요? 네. 지금? 예, 예전에 그렇게 번화가였는데 사람이 없어. 명절 전에 갔는데도 사람이 없어. 다 어디 갔느냐? 신도시로 갔어요. 택지지구가 개발된 상권이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서울이나 뭐 경기도 쪽은 워낙 인구가 밀집도가 높으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돼도 구도심이 아직까지는 버텨. 근데 지방은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거든요. 출생률도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출생률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인구 이동. 서울 수도권으로 다 가. 수도권 가고 싶어. 좋은 대학교가 서울 수도권에 다 있고요. 요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집안이 괜찮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부모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인구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문제 없죠. 못 막죠. 정부는 이제 그걸 막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불가능하죠. 것 어떻게 막아? 못 막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소도시들,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들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겠다. 그리고 지방에서 100만 이상 도시들은 좀 버틸 것이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왜? 모든 사람이 서울 수도권으로 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나마 어디로 가느냐?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좀 더 물이 남아있는 곳들. 지방에서도 핵심지로. 핵심지,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런 핵심 도시들 위주로 집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좀 더 외곽 지역들, 좋은 지역들, 구도심이 아마 10년 후부터 표시가 날 거고요. 20년 지나면 완전히 표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당장 빨리 결정을 해야겠네?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년 후에는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가 한 70%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자산의 70%, 물론 뭐 80%가 될 수도 있고 70%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대략 70% 정도 되거든요. 이걸 저는 좀 낮춰야 된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간다면, 선진국들이 왜 금융시장 비중이 높을까? 저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밤 문화가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이 밝아서 좋다고. 밤늦게까지 막 식당이 많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굳이 재해석을 하자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인건비도 다 올라갔고, 인건비가 오르고 장사가 뭐 힘들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끄는 거고, 우리도 요즘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소비를 줄이잖아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외식도 줄이게 되고, 선진국처럼 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20년 후에 우리도 거리가 어두워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외국처럼 좀 금융, 물론 주식이 어렵기는 하지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는 좀 우리가 선진국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 체형 변화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그러면 지금 지방 주요 도시만 한번 좀 지금 현재 좀 점검을 해보면 5대 강력시랑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지금 현재 집값은 어떤 상황일까? 일단 인천부터 한번 볼까요? 아유, 인천은 힘들죠. 인천은 뭐 진짜 왜 힘드냐면은요. 첫 번째, 2020년, 2021년에 너무 많이 오릅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뭐 그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인 좀 약세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입지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인 좀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안 오르다가 좀 늦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늦게 오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좀 오버슈팅된 경향이 있고, 또 조정을 받으면 외곽부터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먼저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 속도가 좀 컸어요. 하락 속도가 크고, 이게 우리나라가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물 들어왔을 때 노려졌거든요.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그런 나쁜 마음이 있죠. 언젠가는 침체가 될 거야. 하지만 분위기 좋을 때 빨리 분양을 해서 완판을 시켜서 사업을 끝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에 분양을 좀 많이 했죠. 분위기가 좋죠. 완판이 되죠. 그게 지금 후유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 올해 엄청나게 많고요. 내년에도 많고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 서울도 떨어지는데 입주 물량까지 터지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단순히 매물도 많이 나오지만 전세도 힘들어요. 집을 구해야 되니까 절반은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더 약세인 거죠. 인천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힘들겠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좀, 요즘 앱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을 좀
눈여겨보자. 서울은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서울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서울이 가장 없고요. 1월 기준으로 12,000세대가 넘는데 아마 그중에 서울이 뭐 980인가 그 정도고 나머지가 경기도하고 인천이거든요. 경기도 인천이 미분양이 서울보다는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은 수도권에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입주 물량이 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분위기 좋았던 남부축들 뭐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용인시 이쪽이 또 입주 물량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분간은 저는 공급 차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 과거에도요. 2006년도, 2007년도 그때부터 이제 외곽 지역들은 먼저 조정이 됐거든요. 아마 동탄, 신도시, 송도는 2007년도부터 조정이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서울은 그거보다 한 2년 늦게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겠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떨어진 거는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서 예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으로 떨어진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고요. 이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면 외곽이 아마 먼저 침체가 되면서 조금 더 침체가 오래될 것 같고요. 서울은 조금 더 좀 늦게 돼서 먼저 좀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것이다. 부산은 대구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부산은 대구보다는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미분양 또 서울보다는 많지만 대구보다는 좀 괜찮다. 그리고 인구 자체가 대구하고 부산은 또 다르거든요. 한 100만 정도 또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도시이긴 하지만 대구 미분양이 아마 엄청나게 많아요. 대구가 전국 미분양이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구가 20%예요. 대구는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금지됐습니다. 인허가가 안 나와요. 좀 늦었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인허가를 안 해줘. 야, 대구에 아파트 지으면 안 돼. 이제 대구에 아파트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 정도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입주 물량이 올해 3만 호가 넘을 거예요. 대구가. 서울이 올해 입주 물량이 2만 4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대구는 답이 없다. 한 적어도 2, 3년은 답이 없다. 그냥 대구는 쉬어야 돼요. 지금 대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도 돼 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버티셔야겠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광주하고 부산은 그나마 좀 괜찮은 수준이고요. 울산도 미분양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대구보다는 좀 뭐 그나마 괜찮지만 울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전과 세종은요? 저는 대전, 세종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하고 대구였잖아요. 세종시 보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입주 물량이. 그래서 세종시 괜찮아요. 세종은 이제 개발이 거의 완성된 도시잖아요. 과거에 비하면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세종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행정도시잖아요. 여기서 끝이냐. 저는 국회 이전하리라고 보거든요. 말뿐만 아니라 이전할 거예요. 이미 한다라고 했고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걸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행정기관이 다 내려갔는데 국회가 굳이 뭐 서울에 분원 같은 걸 하나 두면 되지 굳이 있을 이유가 없고 지금 국회에서도 내려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려가는 거로 방침을 정했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진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하리라고 봅니다. 그 여의도에 그 좋은 땅을 저는 그렇게 두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차라리 공원을 짓는 게 낫지. 거기 국회가 왜 있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세종 가라. 세종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국회가 이전합니다. 다 갔죠. 청와대만 과연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이번에 용산으로 이전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상징적인. 그렇죠. 그동안에 청와대는 그냥 거기야. 이동할 수 없는. 인왕산 밑에 그냥 거기 있어야 돼. 거기가 청와대야. 라고 했는데 어라? 청와대가 저렇게 쉽게 옮겨갈 수도 있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 대통령이 또는 다다음 대통령이 나 용산 싫어. 나 그냥 세종 갈래. 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막을까? 여론도 그렇고. 청와대가 세종 간다 그러면 막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사람들도 반대하지 않을걸요? 길만 막히고. 대통령이 세종에 있다고 해서 서울 집값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아무 영향 없지. 서울에 분원 같은 거 두고 외국인 뭐 접견하는 귀빈 그런 시설만 만들어주면 되지 굳이 대통령 내외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안보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종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세종이 행정 수도가 됐잖아요. 워싱턴처럼.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도시로 가는 게 맞겠다. 뭐 여담이지만 시간 오래 걸리겠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청와대가 가면 없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남공항. 성남공항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다른 비행기가 막 이용하는 공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남공항이 개발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땅을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여담을 네, 부동산 시장에서 들은 적이 있으시다. 네네네. 자, 그럼 요즘에 깡통 사기도 뭐 판을 친다는데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집이랑 그다음에 깡통 지역에서 뭐 주의하거나 전세 사기 이런 거 해결책
뭐 좀 조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진짜 사회적 문제고요.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답답한 문제인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일단 예방이 최선이고요. 발생하신 분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사실 구제책이 뾰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제 대책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고요. 뭐 임시 거주처에 뭐 2년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낙찰 받으면 뭐 저리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혜택들이 나오는데 좀 어렵고요. 저는 만약에 낙찰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들,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어쩔 수 없이 받잖아요.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뭐 이런 혜택을 좀 줘서 낙찰 받도록 어쩔 수 없이 받더라도 받아서 손해 안 보도록 세금을 좀 왜냐하면 전세제 사기를 못 막은 정부 책임도 있으니까요. 정부와 지자체 책임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방이 최선이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자꾸 앱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기 위험을 알려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앱 안 보면 어떡할 거야? 앱 안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계약하시는 분들, 특히 2030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사기에 노출이 되는데 사회 경험이 없잖아요. 계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한패야. 중개사도 또는 중개보조원도 한 편이고 그 바지 사장도 한 편이고 그 위에 그 총책, 뭐 컨설팅 대표도 있고 다 한 통속인데 그 자기들이 짜놓은 판에 사회 경험이 없는 2030들이 과연 이 앱만 보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보증보험 업체들도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그 돈이 다 누구 돈인데. 그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사기꾼들 주머니 채워주잖아요. 사기꾼들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증보험 가입해. 가입하면 돼. 니들은 손해 안 봐.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 국민이 손해보지. 그러면 대놓고 그냥 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전세 사기가. 뭐 여러 가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기 쳐가지고 한쪽에는 뭐 월세 계약해놓고 전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수많은 사기 유형이 있는데 너무 무방비해. 너무 노출이 됐다. 그동안에 왜 신경 안 썼냐? 전세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사기를 쳐도 다 넘어가. 모르거든요. 당한지도 몰라. 2억 원짜리 전세를 3억 원으로 사기쳤어요. 3억 5천이 됐어. 그럼 다 끝난 거야. 문제도 안 되고 사기친 애들은 뭐 돈은 그저 먹는 거고. 최근에 이제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정부도 이제 알았죠. 원래 있었는데 이제 안 거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튜브 올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검사하잖아요. 저작권도 검사하고 막 뭐 이상한 거 다 검사하더만요. 뭐 수익성도 검사하고 막 저는 전세 계약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자 계약을 필수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전자 계약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개판이거든요. 안 돌아가요. 현장 중개사분들이 전자 계약을 하고 싶은데 뭐 누르면 빙글빙글 돌아가고 뭐 안 되고 로그인 또 뭐 이상 공인인증서도 전용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돼. 너무 불편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기 편하게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계약서 딱 작성하고 인적 정보 넣잖아요. 딱 클릭하면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앱을 만들 게 아니라 여기서 다 검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느냐, 임대인이. 그렇죠. 과거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 전세 가율이 주변 시세 다 나오잖아요. 그걸 데이터베이스 요즘 실거래 신고도 다 하니까 쫙 해가지고 너무 높아. 이런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띠링 이거는 위험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까? 보증보험 회사한테도 이제 연락이 가야죠. 보증보험 회사에서 니들 이래도 해줄 거야? 해준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험하니까 다른 거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게 거기서 걸러져야지.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앱을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확인해. 우리는 할 도리 다 했어. 2030들이 앱 안 보면 어떡할 것이며 앱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문제 없어 무슨 소리야 막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버리면 넘어간다는 거죠. 저는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겠다. 전세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나간다면 저는 전세금 자체도 물론 강력한 반발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전세금을 온전하게 집주인한테 다 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30% 정도는 허그 같은 이런 정부 기관에서 에스코로 제도처럼 보관을 하는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집주인한테는 30%에 대해서는 뭐 시중 금리 그 이상으로 이자를 주고 30% 정도만 보관을 해도 집이 뭐 잘못해서 경매 넘어가고 문제가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게라고 하면 그 피해받은 세입자들이 상당히 구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도도 이제 서서히 제도권에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 집주인들은 뭐 반발할 수 있겠지만 갭 투자 줄이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지금 빌라 오피스텔에서 많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전세 가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좀 파셔서 부동산 한 곳 의견만 듣지 마시고 주변 시세를 확인한 다음에 전세 가율이 대부분 80% 90% 넘거든요. 그래서 90% 넘어가면 좀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 또는 우리 최우선 변제금이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잡고 반전세나 월세로 해라. 굳이 우리 마인드가 월세는 아까워.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니까 안 아까워. 라는 게 아직도 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을 깨셔라.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전세 가율이 50%, 40에서 60% 사이지만 빌라는 기본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월세로 가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하니까 또 월세가 또 귀해요. 전세 물량은 많은데 월세는 귀해.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라.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 두시는 게 좋고요. 계약서 쓰면은 그걸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세요. 이 집은 안 된다라고 낫 오케이가 나오면 계약을 하면 안 되고요. 오케이가 나오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믿고 가는 거죠. 보증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 세금이 또 나가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고 또 대한민국의 가계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것만큼 그런 좀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뭔가 좀 이런 부동산이 어쨌든 언젠가는 누군가는 집을 사야 되는 게 큰 일일 텐데 그런 계약을 검토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저도 몇 년 전에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투룸 빌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전세로 거기를 이제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이제 그 집이 여러 개 있는 분이다 보니까 여러 개 있는 분들은 보통 대리인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지. 네. 왜냐하면 집주인이 안 왔으니까. 그렇죠. 위임장하고 위임장 들고 인감증명서 가고 다 받아야 하는데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심지어 변호사까지 찾아갔어. 변호사 찾아가서 대리인을 통해서 받아야 될 서류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다 착해가지고 그걸 다 요청해서 다 받았는데 그때 물었던 질문이 하나씩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랑 통화를 해야 된대요. 통화를 해서 집주인인 걸 확인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집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변호사가 하는 말씀이 모를 수 있죠. 그거는 그쪽에 속일라 먹으면 안 먹으면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만약에 이게 당하는 쪽의 구조에 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면 왜냐면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는 게 우리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죠. 등기부 등본도 사기쳐가지고 조작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런 뉴스 있었잖아요. 등기부 등본도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왜 등기부 등본 조작이 가능해요? 등기부 등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형식적 심사주의라거든요. 등기관이 현장 조사를 가가지고 너 주인 맞아? 너 이 계약 맞아? 우리가 계약서, 이제 우리 둘이 계약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면 서류만 보고 문제 없네? 오케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야. 제가 김 작가님 동의를 안 받고 무단으로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김 작가님 집을 제가 계약을 했다라고 등기소에 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근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긴 하죠. 나오긴 해요. 나중에 알아차리죠.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당연히 돌려주기. 소송을 해가지고 하면은 또 말소를 시켜줘. 그러니까 등기관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등기소는. 네가 주면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해줘. 아니야? 또 판결문 가져와. 수정해줄게. 그거예요. 근데 계약자는 서류를 보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등기부 등본에 나오면 맞네. 건저당 없네. 사기가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건저당을 받아놓고 말소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런 사기가 생겨요. 자, 작정하고 그렇게 사기치면 못 막는다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요? 계약서 위조하고. 집주인 아닌데 전화해. 그럼 못 막지. 못 막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 10% 있지만 의미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확인해야 되고 녹취도 하고. 근데 소송을 하면 또 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판사가 보고 얘는 이렇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다 했네. 그리고 제가 그때 변호사를 만나고 제가 딱 깨달은 거 하나는 무조건 계약은 집주인과 하자. 안 되는 집은 그냥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말자. 그게 애초에 나중에 생길 문제의 요소조차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죠. 상당히 제거하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분들이신 분들은 뭐 본인 못 간 경우 있지만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이 다주택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주택자 본인이 또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죠. 나오죠. 네. 그래서 적어도 빌라, 오피스텔 계약할 때는 아파트야 사실 뭐 몇십 채 가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그냥 많아야 한 3채, 뭐 4채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와요. 오는 게 또 정상이야. 내 집 계약하고 물론 계약 날에 안 오면 잔금일에는 와요. 그렇죠. 둘 중에 한 번은 와야죠. 자기 집 계약하는데 안 온다는 건 해외에 나가거나 그런 이유 아니면 안 올 이유가 제가 너무 성의 없잖아. 근데 이제 특별히 해외여행을 가거나 날짜가 안 맞으면 계약일에 오고 잔금일에 안 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양쪽에 다 계약과 잔금일에 안 오는 거는 사실 좀 그렇죠. 그래서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작가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변호사도 만나보고 조심 하는 게 저는
전 그때 제가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 받을 것도 받고 녹취도 다 했는데도 마지막 전까지 그 전입 신고하고 그 학점일자 받기 전까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죠. 이렇게 해야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